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전 남편과 전 시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반전이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불행은 태어날 때부터 예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뱃속에 저를 가졌을 때 아빠가 갑작스럽게 뺑소니로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가 된 거였죠. 엄마는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너무 막막했다고 해요. 엄마는 의지할 수 있는 변변한 친정도 없었고 시가에서도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면서 엄마를 홀대했거든요. 맘 같아선 그냥 아빠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갓 태어난 제 얼굴을 보고 깨달았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어떻게든 저를 잘 키워서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옛날엔 그런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젠 저도 애가 있는 아줌마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쨌든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시장에서 떨이 생선을 팔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선 또 밤늦게까지 품삯 바느질을 했죠. 어릴 때 집이 가난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상하게 철이 빨리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엄마가 더는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죠. 그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루빨리 돈을 벌어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당시엔 지금처럼 취업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고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무시를 받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한부모 가정에 힘들게 산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지인이 제조회사를 운영한다면서 그분께 저를 추천해 줬는데요. 운 좋게 한 번에 붙어서 바로 그 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작긴 해도 내실 있는 회사라 엄마도 많이 기뻐하셨죠. 첫 사회생활은 힘들지만 보람찼어요. 제가 일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 뭐든 금방 익히는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막내이자 소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거든요. 제가 잘 못하면 은사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맡는 일마다 성과가 좋았고요. 회사 언니들도 제가 들어온 뒤로 일손을 덜었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줬어요. 제가 직접 돈을 벌게 되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옛날처럼 밤낮 없이 일하지 않을 정도의 액수는 됐거든요. 제 설득으로 엄마는 식당 일을 제외한 다른 일을 다 그만두셨어요. 드디어 남들처럼 주에 5일만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맘 같아서 나의 집에서 쉬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아, 엄마 아직 젊어.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놔야지. 돈이라면 내가 벌잖아. 부족해서 그래? 그럼 내가 주말에 알바 같은 거라도 할 테니까. 아유, 됐어. 지금 네가 벌어다 주는 돈 쓰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나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효도 받아야지. 우리 딸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미정이 너도 엄마 알잖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 그래도 일주일에 5일은 나가서 일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 엄마는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격을 알기에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죠.
그래도 엄마가 남들처럼 일주일에 2번은 쉰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네요. 엄마가 일하는 식당이 회사가 몰린 곳에 있어서 그 식당도 주말엔 쉬었거든요. 어차피 주말엔 손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랑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요.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에 엄마 혼자 저를 키울 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땐 급식비를 제때 못 내서 밥을 굶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야 좀 남들처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다른 것에도 관심이 가게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애였어요. 당시 제 나이가 23살이었는데요. 여중 여고를 나와서 연애는커녕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제가 걱정이 됐던 걸까요? 회사에 누구 좋은 남자 없냐고 은근슬쩍 떠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엔 대부분 50대 이상의 아빠뻘인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저를 예쁘게 본 상사분들이 자기 아들이나 조카를 소개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긴 했는데요. 회사 사람을 끼고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동호회 같은 걸 나가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자니 남자 하나 만나자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인맥이 아예 없진 않아서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소개로 한두 번 소개팅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위적인 만남이라 그런가 생각만큼 잘 되진 않았네요. 결국 나중엔 그냥 연애 못하면 어때? 그냥 이대로 엄마랑 둘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했을 때 하늘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주곤 하잖아요.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자주 가던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업무 서류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에 못해도 사흘 이상은 꼬박꼬박 우체국을 가야 했는데요. 워낙 작은 곳이다 보니 창구 직원이었던 그 사람하고도 안면을 익히게 됐어요. 저보다 30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처음엔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워낙 무뚝뚝해서 좀 꺼려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지갑을 깜빡하고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갚으라면서 대신 결제를 해줬지 뭐예요. 그게 고마워서 다음날 캔커피 한 개를 사다 줬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전 커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쪽이 먹고 대신 밥이나 한 끼 사줄래요? 네? 밥이요? 네. 이따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 근처에 돈가스 맛있는 집 아는데. 뜻밖의 제안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저는 그때까지 낯선 남자랑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니면 그냥 공짜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싶은 심산인 건가? 도무지 속내를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신세를 진 사람의 말을 마냥 거절할 수도 없어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이서 어색하게 경양식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웬걸 생각보다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마냥 무뚝뚝하고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는 얘기에 맞장구도 잘 쳐주고요. 회사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사가 있어서 푸념하듯 말했더니 위로도 잘 해주더군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미정 씨가 뭘 하든 곱게 안 볼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적당히 웃는 낯으로 내내 하면서 지내세요. 원래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럴까요? 근데 그럼 너무 우습게 보일 것 같아서. 하긴 그렇다고 똑같이 굴면 괜히 저만 나쁜 사람 되겠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괜히 그 과장님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저를 안 좋게 볼까봐 걱정돼요. 에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서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미정 씨 밉살 맞아 하는 거. 저보다 연상이라 그럴까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믿음이 가고 의지가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생각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만 일어서려는데 웬걸 직원이 벌써 남자분이 계산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사람이 먼저 결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아니, 오늘 제가 사기로 한 건데 왜... 그냥 오늘은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그치만 어제 그 택배비도 대신 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주말에도 만날래요? 이번에 개봉한 그 로맨스 영화 보고 싶다면서요. 저도 그거 보고 싶었거든요. 같이 봐요. 그걸 미정 씨가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쯤 되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저라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이죠. 참 이상하게도 싫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망설이던 저는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그 사람을 만나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죠.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 같더군요. 남자답고 어른스럽고 무뚝뚝하면서도 다정했죠. 한 두세 번 더 그렇게 만나고 나니 그 사람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면서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네요. 제 인생 첫 연애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같았고 또 그만큼 서툴렀네요. 별거 아닌 일로 삐져서 다투기도 하고요. 또 별거 아닌 걸로 풀려서 금세 좋아 죽고 그렇게 사계절을 만나고 나니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있다 보니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첫 연애였으니까요. 이대로 결혼까지 가도 될지 확신이 없었어요. 또 제가 시집 가면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사실을 털어놓자 남자친구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너네 엄마 생각도 안 하고 결혼 얘기를 꺼냈을까봐? 같이 모시고 살자. 그럼 되는 거지? 뭐? 진짜로?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된다고? 그래. 뭐 우리 집이야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만 미정이 넌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뭐 어머님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모시자. 어차피 더 나이 드시면 그렇게 해야 할 거 좀 일찍 모시고 산다 생각하면 되지.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어머님한테도 한번 잘 말씀드려봐. 딸을 뺏기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걸로 생각해달라고. 알았지?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합가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쨌든 저도 남자친구와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얘기를 꺼냈는데요. 엄마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은근히 기뻐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너 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미정이가 엄마 닮아서 남자 하나는 참 잘 골랐네. 죽은 너희 아빠처럼 참 속이 깊어. 그치? 장남이라 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같아.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첫 남자친구랑 이렇게 바로 결혼을 해버려도 되나 고민도 되는데 그래도 딱 사람만 놓고 생각해보면 나 그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엄마. 그래, 너만 좋다면야 엄마도 뭐 좋지. 엄마와 얘기를 나눈 다음 날 저는 바로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남자친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더군요.
그 뒤로는 모든 게 순항일 줄 알았는데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걸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예비 시가에서 저를 반대한 거였죠. 고졸의 편모가정, 중소기업 사무직.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바로 단점을 하나하나 콕콕 집으셨네요. 성철이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아가씨도 마냥 어리지 않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둘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라는 게 맞아야 하는데 뭐 우리 집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바깥 양반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왔고요. 성철이 얘도 그 어려운 국가시험 합격해서 지금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가씨는 내가 진짜 성철이가 하도 좋아한다고 해서 어지간하면 허락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어지간하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뭐 하나 틀린 게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더라고요. 입술을 꾹 깨물고 바닥만 쳐다보자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대신 화를 내더군요. 아이,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미정이 허락해주기로 했잖아. 왜 만나선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 거야? 네가 안 된다는 부모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오죽하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겠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빠도 같은 의견인 거예요? 뭐 아빠는 중립인데 사실 너희 엄마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거든.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 말대로 지독한 애처가였어요. 예비 시어머님 말에 꼼짝도 못하더군요. 결국 첫 만남은 그렇게 파투가 났고요. 충격받은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네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했나 봐요. 절대 안 된다면서 펄쩍 뛰었고요. 이대로 헤어지면 자긴 죽어버릴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미정아, 내가 부모님 설득 하나 제대로 못해서 너한테 상처 준 건 정말 미안해. 그치만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 응? 정 안 되면 나 그냥 부모님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남자친구의 극단적인 말에 난감한 한편으로 안심이 됐어요. 어쨌든 저도 여전히 남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뒤로 장장 반년간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도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말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고요. 옆에서 애교도 떨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어떻게든 점수를 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별반 소득은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아니, 오히려 독한 년이라고 더 나쁘게만 보셨네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고가 생겼어요. 이걸 사고라고 표현해야 할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썰밤 구독자님들 중에선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웬걸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너무 두렵고 막막했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배다니 큰일이다 싶었죠. 고민하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기뻐했어요. 나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애기 태어나면 내 손으로 직접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면서 정말 잘 키울 자신 있어. 어느 정도 자라면 같이 손 붙잡고 야구장도 가고 싶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내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미정아. 모르겠어. 난 그냥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머님, 아버님이 분명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우라고 하면 어떡해? 제 물음에 남자친구가 바로 정색했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까지 모진 분들은 아니야. 만약 정말 지우라고 하면 그땐 내가 집을 나올게.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또다시 예비 시가를 찾아갔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죠. 제 얼굴에 찻잔을 던지셔서 정통으로 맞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저를 감싸 대신 맞아줬네요. 그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는 더욱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 여우 같은 년! 도대체 우리 상철이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얘가 정신을 못 차려? 임신이라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치만 이미 생겨버린 애를 어떡해요? 부디 허락해 주세요. 제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네? 네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 허락했어. 당장 병원 가서 애 치워. 알겠니? 아니, 안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일어나 당장! 내가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 앞길 망치는 꼴을 두고 볼 것 같아?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네? 제 애원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우악스러운 손길로 저를 끌어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밀치더군요. 나 오늘부로 더는 엄마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손 놔! 놓으라고! 남자친구의 절연 선언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너 이 자식!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하고 인연을 끊겠다 이거야 지금?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어. 어떻게 내 애를 가진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 수가 있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가 있냐고!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오늘부로 난 더는 엄마 아빠 자식 아니니까 나 찾지 마. 가자 미정아.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죠. 늘 강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부모님과의 불화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제 앞에서 펑펑 울더군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외적인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부모님을 등질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맘 같아서는 남자친구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없었네요. 그 뒤로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엄마에게 모든 속사정을 다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신 것 같았죠.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네요. 미안해 미정아. 괜히 못난 엄마 때문에 너랑 박서방이 고생하네. 이게 뭐 엄마 때문인가?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박서방 부모님을 좀 만나볼까? 그래도 네가 임신까지 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잖니. 그러지 마. 그럼 괜히 일만 더 커질 것 같아. 그 뒤로 또 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뱃속의 아기도 무럭무럭 자랐죠. 이러다 정말 미혼모가 되어버릴까봐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그런 제 불안을 알았는지 남자친구는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하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고요. 이듬해 봄, 저는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끝까지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이 딸이 태어나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예비 시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잔뜩 긴장한 채로 오랜만에 시가로 찾아갔는데요. 두 분 다 이렇다 할 말씀 없이 묵묵하게 저희를 안으로 들이더라고요. 손녀 얼굴을 보여드렸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힐끗 보고는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사내가 아니고 계집애라며? 네, 맞아요. 이름은 슬빈데 이 사람 많이 닮았죠?
그래, 뭐 그런 것도 같구나. 딸이라서일까요? 예비 시아버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아예 쳐다도 안 보더군요. 저희를 허락할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구나 싶어 불안해졌는데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얼마 전부터 자꾸만 속이 더부룩하고 체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고 하더구나. 아직 초기인데 위치가 많이 안 좋아서 2기래. 저도 놀랐는데 친자식인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사실인 거야? 확실히 엄마? 다른 병원도 가봤어? 그래 이놈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엄마 속썩여서 엄마가 암 걸린 거라고.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왜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톡 쏘면서 그 순간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몸둘 바를 몰라 했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푹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쨌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확 들더구나. 아들 놈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렇게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미 애 낳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계속 반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엄마, 그럼 그 말은 저랑 이 사람 사이 허락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놈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더 얼굴 보며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의 제안에 남편은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그래야죠.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됐다. 잘하는 건 기대도 안 하니까 기본이라도 해. 알겠니? 그럼요. 노력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친정을 나와 시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를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다행히 엄마도 시가에서 합가를 조건으로 저희 사이를 허락했다고 하자 뛸 듯이 기뻐하셨네요. 시어머니가 암이라는 얘기를 전하자 자긴 신경 쓰지 말고 시어머니부터 챙기라는 말도 하셨고요. 참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네요. 이 시가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가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모든 집안일을 다 넘겼고요. 자신의 병원 간병도 전부 다 제게 맡기셨어요. 이 딸이 아직 한창 손이 갈 때라 저는 살림하랴, 시어머니 수발들랴, 육아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네요.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든 건 견딜만 했어요. 저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폭언이었죠.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트집 잡았어요. 반찬이 너무 짜다. 빨래가 제대로 안 말랐다. 간호사한테 얘기를 잘못했다. 별의별 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인격적인 모독도 같이 하셨네요. 이래서 애비 없는 집자식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너네 엄마가 너 먹여 살리느라 바빠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하나도 안 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친정엄마를 욕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컥한 마음에 대거리 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화였죠. 아니 이게 어디서 아픈 시엄마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러니 내가 너네 엄마 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너 네 딸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가르칠 거니? 나중에 시엄마한테 대들라고? 어? 내가 암세포 더 퍼져서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알아? 더 모욕적인 막말은 기본이었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암 환자인 자기를 못살게 굴었다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 이간질을 했네요.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도 아픈 시어머니 앞에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이해 좀 해줘. 알잖아, 우리 엄마 환자인 거. 그 암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알지, 아는데 해도 너무하시니까 그렇지. 오늘도 단팥죽 드시고 싶다고 해서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만들었는데 해가니까 딱 한 입 먹고 숟가락 집어 던지시더라. 이렇게 맛없는 죽은 처음 먹는다고. 도대체 넌 니네 엄마한테 배운 게 뭐냐고. 그놈의 니네 엄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이 장모님한테 살림 제대로 못 배운 건 사실이잖아. 우리 엄마 보기에 부족한 게 많아 보이긴 하겠지. 지금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일 거고. 뭐?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됐다.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아프단 이유로 무조건 나한테 다 참으라고 하고 내가 이 집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는 뭐 놀아? 나도 하루 종일 우체국에서 진상들 상대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근데 당신은 그냥 집에서 우리 엄마 비위 좀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집에 오면 우리 엄마 하소연만 듣는 거 나도 지쳐. 지긋지긋하다고. 남편은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운다고 생각했죠. 반면 지독한 효자라 암에 걸린 자기 엄마는 가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었고요. 자연스레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남편이랑 대화다운 대화도 안 하는 사이가 돼버렸고요. 결혼을 후회하며 눈물 짓는 날들이 많아졌죠. 이혼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아직 어린 딸을 생각하면 차마 용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 편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딸에게 얼마나 큰 약점이 될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시어머니의 병세는 차차 나아졌어요. 수술도 항암 치료도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병원에서도 마침내 완치 판정을 내렸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알았던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제 덕이라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줬네요. 정작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요. 그래도 내심 기대했어요. 이제 아픈 것도 다 나았으니까 구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웬걸 팔팔해진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를 더 모질게 괴롭혔어요. 평일 낮에 갑자기 개모임 친구들을 잔뜩 초대해서 잔치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식을 만들게 하기도 했고요. 김장철엔 친척들 나눠줘야 한다면서 50포기, 100포기 김치를 담그게 하기도 했네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시집 온 건지 노예 계약을 맺은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구박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걸 줄어들었다고 표현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거기서 사귄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저런 전시회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덜 괴롭히더라고요. 하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기도 했죠. 그러고 보니까 너 친정 간 지도 오래되지 않았니? 네? 저희 친정이요? 지난 추석 때 가고 못 갔으니까 꽤 되긴 했는데. 그래? 그럼 슬비 데리고 내일 한번 다녀와. 저녁 먹기 전까지만 돌아오고. 그래도 될까요, 어머님? 뜻밖의 호의에 기쁘기보단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얼떨떨해하자 시어머니가 피식 비웃음을 보이더군요. 누가 보면 내가 너 아주 쥐잡듯이 참는 줄 알겠다. 반응이 그게 뭐니? 아니요. 그냥 너무 뜻밖이라.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정 다녀와도 돼. 내가 모임 있는 날엔 어차피 너도 집에서 할 일 없잖니.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공식적인 허락하에 주에 2번은 친정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친정엄마는 당연히 기뻐하셨고요. 저도 지독한 시댁살이 중에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그날도 시어머니의 지시 아닌 지시 아래 친정으로 향했어요. 근데 웬걸 하필이면 딸 약을 안 챙겼더군요. 그쯤 피부 발진이 심하게 나서 수시로 약을 발라줘야 했거든요. 결국 친정 엄마한테 딸을 맡기고 저는 다시 시가로 돌아갔는데요. 웬걸 현관에 못 보던 남자 구두가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부모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살금살금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반쯤 열린 문틈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시어머니가 글쎄 낯선 남자랑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가족들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문화센터 수업에서 만난 사람 같더군요. 당황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대로 도망치듯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무한정 거기에 있을 수만은 없으니 다시 시가로 향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태연하게 저를 맞이하더군요.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괜한 불화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이미 남편과는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할 수도 없는 사이였고요. 늘 제게 무심했던 시아버지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가 없었네요. 결국 저는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자신이 상간남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때마다 저를 친정으로 보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딸을 데리고 시가를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부끄러운 짓은 그만하시라고 넌지시 얘기를 해볼까 고민도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그 불길한 성정을 알기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저 초조하게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트럭에 치이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네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친정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 또 울다 혼절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죠. 그래도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해줘서 무사히 엄마를 보낼 수 있었네요. 마냥 밉기만 했던 남편이지만 엄마가 죽고 나니 이제 내 가족은 남편과 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한동안은 제게 잘해줬고요.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친정엄마의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부러 더 바쁘게 집안일을 만들어서 하고요. 딸애도 더 악착같이 챙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내보낼 구실이 없어지자 조바심이 났나 봐요. 나중엔 사부인 그렇게 되고 많이 힘들 텐데 딸애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위선 아닌 위선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남자랑 붙어먹고 싶어서 내보내는 거 뻔히 아는데 가짜는 핑계를 대니 참 우습더라고요. 하지만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모른 척 시어머니가 권할 때마다 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달력을 보니 친정엄마 첫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시간 참 빠르게 가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돌아가신 엄마의 첫 기일을 꼭 챙기고 싶었어요. 거하게 챙길 경제적 여력도 짬도 없어 저 혼자 조촐하게 엄마가 좋아했던 절이라도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웬걸, 하필이면 그날이 시어머니가 계모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날이었어요. 역시나 전날부터 잔치 음식을 잔뜩 차리라고 지시하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어머님, 저 실은 그날이 친정엄마 기일이라서요. 절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모임 날짜를 바꾸시는 건 어려울까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더군요. 뭐? 아니 그럼 미리 말을 하던가. 이미 사람들한테 연락 다 돌렸는데 어떻게 날짜를 바꾸니? 내 체면이 있지. 그치만 첫 기일이라서요. 아님 음식 얼른 차려놓고 오후에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이고 모임 한 번 하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노인네들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도 많은데 그 수발을 네가 들어야지 내가 드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라 다 알면서. 사실 기일이란 것도 그냥 산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잖아. 하루 늦게 다녀온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니. 그냥 다음날 가. 알겠어? 아무리 애원해봐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오히려 제게 사리 구분 못하고 건방지게 군다면서 또 혼내시더군요. 오랜 시간 시어머니한테 당할 만큼 당해서 익숙해진 걸까요? 결국 저는 절에 다녀오는 걸 포기하고요. 새벽에 일어나 창고에서 작은 제사상을 차리는 걸로 만족해야 했네요. 그냥 조용히 저 혼자 명복만 빌고 말려고 했는데요. 참 재수도 없죠.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저를 찾다가 그 모습을 보셨지 뭐예요. 어디 자기 허락도 없이 제사상을 차렸냐면서 노발대발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치만 첫 기일이니까 이렇게라도 꼭 챙기고 싶어서. 그걸 말이라고 해? 어디서 복 털리게 남의 집 제사상을 차려? 너 미쳤니? 어? 이러다 조상신이 노에서 재수 온 붙으면 어쩔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는 제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해서는 그대로 달려와 제 뺨을 때렸고요. 그것도 모자라 너무나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죠. 바로 제 눈앞에서 저희 친정엄마 영정사진을 발로 걷어찬 거였어요. 충격받아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뭘 보고만 서 있어? 당장 이 불길한 것들 다 치워. 안 그럼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는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창고를 나갔어요. 다급하게 엄마 영정사진을 챙기는데 눈앞이 벌개지더군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해 뜨자마자 역대급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그대로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챙겼고요. 자고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를 깨웠죠. 할 말이 있으니 좀 나와달라고요. 다들 어리둥절해하면서 거실로 모였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제사상을 망친 일로 제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나 봐요. 갓잔타는 듯이 팔짱을 끼고 어디 해볼 테면 해보란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모습에 더욱더 이가 갈렸네요. 하지만 복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저는 졸음에 눈도 못 뜬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누구 편을 드나 확인했죠.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지 엄마 편을 들더군요. 아니 당신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왜 그런 짓을... 그냥 내일 가면 됐잖아. 왜 괜한 일을 벌여서 이사다를 만들어? 우리 엄마 미신에 예민한 거 알면서. 뭐 집에 사돈 때 제사상 차리면 재수 없다는 설이라도 있어? 어? 그냥 내가 죽은 우리 엄마 기일 챙기는 게 꼴보기 싫으셨던 거지. 다른 이유 없잖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영정사진을 걷어차? 뭐 그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다 싶긴 한데, 그렇다고 몰래 창고에 제사상 차린 당신도 잘한 건 없지. 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에게 따져줘도 모자랄 판에 양비론을 펼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서러웠어요. 아니, 그보단 화가 났죠.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한 정마저 완전히 떨어지게 해줬으니까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잘한 거 없는 나는 이만 물러나줘야겠네.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머리가 나빠서 대놓고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듣지? 이혼하자는 거야. 뭐? 이혼? 당신 미쳤어? 아니, 난 너무 멀쩡하게 제정신인데 진작에 이혼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질질 끈 게 바보 같았지. 제 도끼 어린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참나, 뭐 드라마 속에서 아줌마들이 이혼하고 젊은 남자 만나서 팔자 피고 이러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당장 슬빈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가 됐든 이 집에서 노예처럼 이렇게 우리 엄마 제사상도 못 차리고 사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겠어?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나중에 물러달라고 질질 짜지나마. 남편의 짜증스러운 대꾸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감추고 있던 동영상 하나를 틀었죠. 이혼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비밀 하나는 폭로하고 가려고. 아는 게 힘이라잖아? 당신도 아버님도 한번 봐봐. 뭔가 하고 시가 식구들이 동영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죠? 그 동영상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상간남과 붙어먹는 영상이었네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혹시 하는 마음으로 미리 찍어둔 거였죠. 제일 먼저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너 이년 미쳤어? 이런 건 도대체 언제 찍은 거야? 시어머니는 달려들어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날쌔게 피했죠. 그리고 얼른 핸드폰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네요. 어차피 이미 볼 사람은 다 봤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퍼렇게 질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당신 방금 그거 대체 뭐야? 어머, 핸드폰에 왜 그런 영상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지금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거 맞지? 저 영상 속 새끼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흥분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어요. 애처가했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한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저렇게 침대 위에서 붙어먹어? 도대체 언제부터 만난 거야? 아니, 난 싫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자꾸 나한테 수작을 걸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가짜는 변명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대로 손을 들어 연거푸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죠. 놀란 남편이 달려가 그런 시아버지를 말렸고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저와 딸의 짐을 챙겼고요. 딸을 데리고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시가를 나왔네요. 그리고 바로 절로 가서 친정엄마의 명복을 무사히 빌 수 있었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니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러자 명예훼손이니 뭐니 가만 안 둘 거라고 욕설 섞인 문자들이 날아오더군요. 참 우습더라고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마음이었네요. 근데 그렇게 호기롭게 시가를 나오긴 했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친정엄마가 남겨준 집과 약간의 재산이 있어 다행이었네요. 저는 처분하기로 했던 친정집에서 딸과 둘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옛날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께 용기를 내 전화를 드렸더니 웬걸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제 사정을 듣고는 바로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딸도 같이 데리고 와도 좋다면서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염치 없지만 저는 그런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행히 어린 딸은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보낼 수 있게 됐죠. 그 사이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요. 남편도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바로 도장 찍어 보내더군요. 참 허무하리만치 쉽게 이혼이 됐어요. 다행히 남편이 딸에게 큰 애정이 없어서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됐죠. 남편은 양육비조차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지만요. 애초에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았네요. 하지만 딸을 데리고 회사를 다닌다는 게 아무래도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제 사정을 다 아니까 편의를 봐줬지만 모든 직원이 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내부에서 이건 차별 아니냐는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결국 회사를 반년쯤 다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너무 막막했죠.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젠 세상에 딸과 저 둘뿐인데 엄마인 제가 마냥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고민하다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약간의 돈으로 김치찌개 집을 차렸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김치찌개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게 끓였거든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고요.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나중엔 대기줄까지 생길 정도로 대박이 났네요.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한 마음에 나갔는데요. 웬걸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인정해. 당신이랑 슬비를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두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혼하자니까 얼씨구 날 땐 언제고? 그땐 당신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또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 짓도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아니,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지. 엄마가 절대 못한다고 버티고 있긴 한데 이미 맨몸으로 쫓겨나셨으니까. 몰랐던 시가 소식에 놀란 것도 잠시 쌤통이다 싶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쨌든 두 분 문제는 두 분 문제인 거고 우린 아니잖아.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얼마든지 다시 합칠 수 있는 거잖아. 응? 남편의 가짜는 착각에 절로 실소가 나더군요. 바람을 피워야만 꼭 잘못을 한 건가?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들을 생각해봐. 시모가 나 괴롭히는 거 방관하고 오히려 역성 들고 무시하고.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알아? 시모가 그러는 거 익숙해져서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았어. 오히려 날 힘들게 했던 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무심함과 배신이었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 제사상 차린 걸로 그런 말을...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너네 엄마 편을 들어? 새삼 잊고 있던 분노가 북받쳐 올랐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바로 저 자세를 취하더군요. 여보, 그때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하는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 편 들면 엄마가 더 화내면서 당신 괴롭히는 거. 그래서 나도 일부러 그랬던 거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웃기고 있네. 할 말 끝난 거지? 나 먼저 일어날게.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애원하는 전 남편을 외면한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도 전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그렇게 저를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랑 이혼하고 그새 다른 젊은 여자랑 눈이 맞았는데요.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술집 다니던 꽃뱀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모아뒀던 전 재산을 다 뜯기고요. 심지어 무슨 부동산 사기까지 당해서 전 시부 재산까지 다 말아먹었다지 뭐예요. 전 시부는 사기당한 충격에 뇌졸중이 와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을 실감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 인생 조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제가 장사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돈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했을 거고요. 이 사기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다 도박에 푹 빠져서요. 사채빚을 잔뜩 졌다더군요. 사채업자들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결국 우체국도 잘리다시피 그만뒀고요. 시모는 시모대로 시부에게 버림받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 하대요. 시가 전체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어요. 괜히 제가 시모의 바람을 폭로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애초에 그 인간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는 마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음식점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통장엔 제 노후를 보장해줄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답니다. 딸도 시집가서 자기 가정을 꾸렸는데요. 사위가 제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손주놈들도 둘이나 있고요. 더는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니고 이제 슬슬 가게를 정리하고 제 2의 인생을 살아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텃밭 가꾸면서 유유자적 사는 게 오랜 꿈이었는데 조금씩 준비해볼까 해요. 부디 제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